1980년대 후반, 한 남성이 한 여성과 3년 정도 사귀다 유학길에 오르면서 그 여성과 떨어지게 되었다. 여성은 2년간의 유학이 끝나면 돌아와서 곧바로 결혼식을 올리자는 그 남성의 말만 믿고 고향에서 그를 기다렸다. 그녀가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아차린 건 그가 유학길을 떠나고 나서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고, 남성으로부터 오던 편지가 끊긴 것도 그쯤이었다.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무려 3개월을 더 기다려보았지만 점점 불러오는 배와 끊겨버린 편지에 불안하고 초조해진 여성은 결국 자신의 발로 남성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그 결과 그 남성이 자신을 버리고 그 사이에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려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욱 충격인 것은 남성의 유학은 애초에 거짓말이었으며 결혼한 여성은 그녀와 사귀기 전부터 약혼 관계를 맺었던 약혼녀였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 여성이 어떻게 복수했는지 아시오? 두 눈동자가 회색으로 탁하게 물든 노인이 나무를 대충 깎아 만든 지팡이 위에 양손을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물었다. 나는 고개를 가로주었다. 그러자 그 노인은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남자의 아내가 임신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래 새끼 양구이를 먹였지.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자 노인은 그런 반응을 기대했다는 듯 주름이 자글자글한 손을 흔들며 말을 이었다. 만삭이 된 어미양을 뱃속의 새끼와 함께 통째로 구워낸 요리라오. 어미와 함께 바싹 익혀진 태어나보지도 못한 새끼양을 자궁에서 꺼내 먹는 요리인데, 그 살이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지. 하지만 그 요리를 임산부가 먹으면 배가 찢긴 채 피를 흘리는 양이 나타나 배에서 태아를 억지로 꺼내 산채로 씹어먹는 꿈을 꾸게 되고 얼마 안 가서 유산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그 복수가 정말로 먹혔다는 것입니까? 결말은 아무도 모르오. 그저 전해지는 이야기일 뿐이니. 그리고 오늘 대접해드릴 요리가 바로 그 요리라오. 요리를 대접하기 전에 그런 귀괴한 괴담을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속으로 취미 한번 고약한 노인네라고 투덜거렸다. 분명 사람 골려주는 걸 몇 안 남은 삶의 낙으로 삼는 사람인 게 분명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요리를 먹는 걸 포기했었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었다. 난 그런 미신 같은 건 믿지 않았다. 닭날개를 먹으면 바람을 피운다거나 소 고안을 먹으면 정력이 좋아진다는 것만큼 터무니없는 속설이라고 생각했다. 3년 전쯤에 들었던 그 이야기가 문득 떠오르게 된 건 두 번째 만찬 시간을 가졌을 때였다. 나는 그때 비로소 머리에 뒤집어 쓴 그 흰 천이 단순히 향이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걸 알았을 땐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이후였다. 이름 모를 중년 여성을 새벽에 그 불길하기 짝이 없는 대나무 숲에 버리고 다음 만찬에 참가하게 될 때까지 기다린 1년은 나에게 100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길고 괴로웠다. 다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날짜와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쥐가 땀 범벅이 된 내 어깨 위에 손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언제쯤이 될까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알고 있으면 티가 나기 마련이고 티가 나면 들키기 마련이니까요. 그렇다면 그 요리 이름도 알 수 없겠군요. 내가 체념 반 기대 반 섞인 목소리로 물었고 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사체를 유기했다는 죄책감 같은 건 없었다. 오히려 나를 조마조마하게 한 건 그 사체 때문에 이 모임이 들켜 다시는 그 요리를 못 먹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이름도 알 수 없고 조리법도 알 수 없는 그건 이 모임이 아니고서는 먹을 수 없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었다. 희소성은 언제나 사람을 올가매기 마련이었다. 정말로 그냥 저렇게 버려둬도 문제가 없을까요? 어차피 저기는 법적으로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공포체험하겠다고 몰래 들어오는 멍청이들을 제외하면 아무도 저 안을 들여다보진 않을 겁니다. 발견되더라도 이미 모든 게 다 썩어서
파리와 구덕에게 파먹힌 이유겠지요. 어차피 네가 처리한 거니 너만 잡히겠지. 쥐의 태연자약한 태도는 내 눈에 그렇게 비춰졌다. 그리고 일본에서 무의미하게 이틀을 더 보낸 이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다른 식당 근처엔 가보지도 않았다. 드디어 내가 그토록 찾던 맛을 찾았다. 그건 분명 기쁜 일이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지나버리자 나에게 남은 것은 권태와 둔감의 지옥이었다. 그 맛을 알아버리고 난 뒤엔 어떤 것을 먹어도 만족스럽지가 않았다. 아니, 끔찍하게 맛이 없었다. 예전엔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어떤 점은 좋고 어떤 점은 나쁘다고 판별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하지만 이제 내 혀는 그런 것조차 불가능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그 요리에 비하면 바닥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안에서 좀 더 낫고 아니고를 따지는 건 무의미했다. 모든 음식이 역하게 느껴지는 지금은 오로지 다음 만찬 때까지 죽지 않기 위해 억지로라도 입에 집어넣는, 살기 위해 먹는 행위를 되풀이하게 되었다. 평범한 일상에서의 식사는 삶을 연장하기 위한 의무적이고 괴로운 작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도대체 언제야? 밥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길 때마다 속으로 물었다.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돼? 볼이 터질 것 같이 입에 우겨넣어 대충 씹은 후에 꿀떡 삼킨다. 그리고 물을 한 모금 마신다. 아, 그 과일주라도 있었으면. 그리고 다시 입에 음식을 쑤셔 넣는다. 그 요리를 비슷하게라도 흉내내보기 위해 최상급이라 불리는 브랜디에 겨우 공수한 살아있는 메추리를 익사시킨 후에 먹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건 그때 그 요리에 조적 지혈조차 되지 못했다. 나는 결국 메추리 고기를 전부 쓰레기통에 뱉어버렸다. 이 메추리는 실로 의미 없이 죽은 것이다. 예전과 같이 최상의 맛을 찾겠다는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음식 평론을 쓸 수 없게 되긴 했지만 해외로 나갈 명분과 돈 때문에라도 나는 억지로 지금까지 내가 썼던 글들을 참고해서 그럴듯하게 계속 음식 평론을 썼다. 글 쓰는 것이 이렇게까지 고된 노동으로 다가온 것은 처음이었다. 인내의 열매는 달지어다. 나는 지하에서 맡은 황금빛 괄주의 향을 떠올리며 견뎠다. 다행히 아무도 달라진 내 태도를 그래서 눈치채진 못했다. 만일 내가 티나는 행동을 했다면 그들은 곧바로 나를 만찬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건 안 될 일이었다. 최선을 다해야 했다. 그러니 다시 우편함의 미래의 날짜가 찍힌 신문을 발견했을 때 내 심정이 어땠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기쁨의 비명이 새어나오려고 하는 걸 겨우 막았다. 드디어 다시. 나는 오로지 그 음식을 먹기 위해 살고 있었다. 어쩌면 이 음식을 먹기 위해 태어난 걸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나름대로 그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수에 미쳐 있었던 피타고라스처럼 나는 음식에 미쳐 있었다. 설령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그 음식을 한 번이라도 입에 댄다면 나처럼 될 것이다. 모든 음식이 시시해지는 맛. 그건 그렇게 요약할 수 있었다. 만남의 장소는 다른 국가로 옮겨졌지만 지하 공간 자체는 어딜 가나 똑같이 꾸민 듯 했다. 계단을 내려가 지하에 도착한 순간 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시감에 아찔해졌다. 중앙에 놓인 원형 테이블엔 저번에 죽은 여성을 대신해 두꺼운 진주 목걸이를 하고 빼빼 마른 중년 여성이 한시 방향 자리에 앉아 있었다. 공석이라는 게 이렇게 생기는 건가? 나는 기대와 흥분으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안고 저번과 같은 7시 방향에 앉았다. 이곳 테이블에도 그때와 똑같은 기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난 그 문양이 이 그룹의 심볼 같은 것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이곳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무슨 유치한 짓거리를 하든 나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 음식만 준다면 뭘 해도 봐줄 수 있었다. 6명이 다 모이자
그때와 같이 흰 천을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중년 여성은 3시 방향의 뚱뚱한 남성이 데려온 듯 옆자리에서 열심히 설명해주고 있었다. 나는 익숙하게 천을 머리에 뒤집었었다. 오늘도 12시 방향 자리는 비어있네. 어째서 저곳엔 의자를 하나 갖다 두고 계속 공석으로 두는 건지 A에게 물어볼까 했지만 그만두기로 했다. 식탁에서 떠드는 건 교양없는 짓이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을 품위 있고 숭고하게 즐겨야 했다. 하지만 이번엔 이상하게도 12시 방향이 신경 쓰여 견딜 수가 없었다. 한창 새를 정성스럽게 익사시키고 있을 때는 작업에 정신이 팔려 다른 것에 신경 쓸 틈이 없었지만 새가 구워지는 동안 한숨 돌려 가만히 대기하게 되자 12시 방향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다. 물론 그건 12시 방향에 가까이에 앉아있는 11시 방향의 쥐나 1시 방향의 새로운 중년 여성의 움직임을 착각한 것일 수도 있었다. 그렇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들려오는 저 그르렁거리는 얕은 숨소리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코골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기다리면서 저런 식으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인가? 어쩌면 촛불과 테이블에 새겨진 이상한 문양이 만들어낸 분위기에 압도되어 가벼운 환각 같은 걸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흉가나 폐병원에 갔을 때 이상한 걸 듣거나 목격하는 이유도 대부분 그런 심리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12시 방향 자리가 비어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만 하면 이 이상 야릇한 감각은 거짓말처럼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머리에 뒤집어 쓴 천 때문에 그 자리가 여전히 비어있는지 보는 건 불가능했다.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이 천을 절대 벗으면 안 됩니다. 쥐가 경고했던 말이 떠올랐을 그때 잘 구워진 새 요리가 접시에 담겼다. 바싹 익혀진 고기 냄새에 섞여 나오는 달큰한 과일 향을 맡자 난 꼴사납게 침을 주르륵 흘리고 말았다. 그와 동시에 아랫도리가 빳빳해져 왔다. 다행히 머리에 뒤집어 쓴 천과 바지 덕분에 그런 내 추태를 본 사람은 없었다. 나는 몇 번이나 머릿속에서 상상하며 본의 아니게 연습했던 대로 새의 머리를 붙잡고 나머지 부분을 앙하고 한 입에 넣어 씹었다. 머릿속에서 폭죽이 터지는 것 같은 쾌감이 밀려왔다. 보통 기대가 너무 크면 맛이 반감되기 마련이지만 이 음식은 그렇지 않았다. 흐릿해져가는 기억 속에서 머릿속으로 열심히 재현하고 그렸던 맛보다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12시 방향으로부터 자꾸만 시선이 느껴졌다. 무언가가 나를 비롯해 여기 모인 사람들을 샅샅이 훑어보고 있는 것 같았다. 시선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는 다소 황당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 말 말고는 이 감각을 표현할 방도가 없었다. 이 천을 머리 위에 뒤집어 씀으로써 향이 날아가지 않고 코앞에 계속 맴돌게 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향을 가둬서 최상의 조건에서 최상의 맛을 즐기기 위함이라면 조금은 천을 들쳐서 바깥을 보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무엇보다 난 그토록 기다렸던 이 식사 자리를 한낱 착각일지도 모르는 저 인기척과 시선 때문에 망쳐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차라리 저 자리가 빈자리라는 것만 재빨리 확인하고 마음 놓고 편하게 남은 음식의 맛을 즐기고 싶었다. 나는 엄지로 천을 살짝 들추었다. 하지만 천이 워낙 넙죽한 탓에 그 정도 들어올리는 걸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주변 눈치를 살피며 천의 앞부분을 좀 더 올려 12시 방향의 자리를 보려고 하는 순간 바람이 분리가 없는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 갑자기 독수리 발톱이 토끼를 낚아채기라도 하는 것처럼 내 머리를 덮고 있던 천이 뒤로 휭 하고 날아갔다. 내가 당황할 틈도 없이 벽 앞에 서 있던 사람들로부터 비명이 터져나왔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나는 추하게도 입안에 먹다만 고기를 잔뜩 머금은 채 우물우물 씹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둠 속에서 촛불 아래 드러난 정장 입고 가면을 쓴 사람들의 대열이 흐트러져 있었다. 이내 그들은 나에게 달려들어 나를 억지로 끌고 나갔다. 잠깐만요, 왜 이러는 거예요? 실수예요, 실수. 벗겨진 거라고요. 잠깐만요. 난 입안에 남아있는 씹다만 음식물을 뱉어내며 불분명한 발음으로 변명했지만
아무도 내 말에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쥐도 A도 음식을 먹던 나머지 인원들까지 전부 여전히 머리에 천을 뒤집어 쓴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식사를 계속하고 있었다. 중년 여인이 목에 뼈가 걸려 죽어가는 동안에 무시하고 음식의 맛을 만끽하는 것에만 집중했던 것처럼 내가 소리를 지르며 질질 끌려가는 와중에도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음식을 먹기만 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은 뒷모습이었다. 마지막으로 계단 위로 끌려가기 전에 내 눈에는 12시 방향 자리가 들어왔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거칠게 나를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나는 사채업자들에게 빚쟁이들이 의뢰하는 것처럼 그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물었다. 아니, 아무리 식사 예절이라는 게 있어도 그렇지 고작 천이 벗겨진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표정한 검은 가면에선 어떤 감정도 잡아낼 수가 없었다. 그들은 내 말은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이 내 가슴팍을 발로 차서 바지가랑이를 잡은 내 두 손을 뿌리쳤다. 나는 가슴을 부여잡은 채 캑캑거리며 입안에 있는 음식물들을 바닥에 뱉어냈다. 내가 혼이 쏙 빠져 바닥에서 구르고 있는 사이 육중한 문이 낮은 비명을 지르며 닫혔다. 나는 곧장 문으로 달려가 문을 열려고 했지만 금세 안에서 잠근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가슴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물에 떨어진 잉크방울처럼 퍼져나가는 허망함을 느끼며 나는 문을 있는 힘껏 두드리며 소리쳤다. 무슨 일인지 설명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봐,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천을 벗은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그런 거냐고! 하지만 문은 아무런 대답 없이 침묵을 지켰다. 자리에 앉아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먹기만 했던 사람들처럼 문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고 서 있었다. 이내 나의 당황스럽고 절박한 마음은 분노로 뒤바뀌었다. 야, 이 또라이 새끼들아! 그래, 비밀 조직을 운운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개 같은 규칙 만들어 놓고 그거 안 지켰다고 이렇게 쫓아내? 니들이 뭐라도 된 줄 알지? 니놈들 싹 다 고발할 테니까 각오해. 뭐? 벨제부의 영혼을 구현시킨 요리? 족가고 있네. 그래, 컨셉질 잘하고 살아라. 뭔 짓을 할지도 모르는 또라이 집단의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악담을 퍼붓는 게 현명한 판단이 아니었다는 건 인정한다. 시체를 아무렇지 않게 유기까지 하는 그들이라면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내 배에 칼을 꽂아 펄펄 끓는 과일주의 산채로 집어넣은 뒤 이 근처의 오래된 우물에 버릴 가능성이 다분했다. 하지만 난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 음식의 맛에 한껏 취해 있었던 터라 흥분해 있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당황스러우면서 어이가 없기도 했었다. 무엇보다 다시는 그 요리를 못 먹게 될 거라는 생각에 두려웠다. 그래서 그들이 내 협박이 두려워서라도 나를 다시 받아주길 바랬다. 문이 덜컹거리며 요란하게 요동쳤다. 마치 내부에서 거대하고 육중한 짐승이 으르렁대며 문을 부술기세로 달려와 부딪힌 것처럼 무시무시한 굉음과 함께 문이 들썩거리며 나를 밀어냈다. 나는 너무 놀라 거의 뒤로 날아오르다시피 벌쩍 뛰었다. 안에서 그르렁거리는 숨소리가 들렸다. 그건 12시 방향 자리에서 나던 숨소리와 흡사했다. 그 안에 짐승이 굶주린 육식동물 마냥 거친 숨소리를 내뱉었다. 어쩌면 문 자체가 나를 잡아먹으려 하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누가 봐도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그건 지금 약간 판단력이 흐려진 나로서도 알 수 있었다. 맛있어 보였는데 아쉽게 되었군. 날카로운 새를 칠판에 긁는 것 같이 소름 끼치고 불쾌한 목소리가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불분명한 발음으로 말하였다. 솔직히 말해서 그게 진짜로 말한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무의미한 소음을 내 귀가 착각해서 멋대로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보장이 없었다. 아무튼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새하얗게 질려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도망갔다. 골목을 빠져나와 관광객들로 붐비는 번화가에 도착하자 방금 있었던 모든 일들이 전부 한낮의 악몽 같은 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이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다. 현지 경찰에 대한 나의 신고는 우스운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요약해 놓으면 황당무계한 헛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이 사건을 타국의 경찰에게 영어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곤욕이었다. 그렇게 시간을 한껏 낭비하고 난 뒤에 그 폐건물에 자물쇠를 따고 들어갔을 때 그 내부 치안은 이미 말끔하게 정리가 된 이후였다. 그곳을 가득 채웠던 과일주의 향도, 테이블도, 촛불도 없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없었다는 듯이 말끔하게 증발해버렸다. 결국 난 마약을 한 게 아닌지 의심받아 성가신 수색을 당해야 했다. 한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여기서라면 경찰이 마약을 의심하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이고 납득이 가는 대응이었다. 하지만 나한테서 나올 만한 게 눈꽃만큼도 없었으니 미심쩍은 경찰들의 표정을 뒤로한 채 난 이틀 더 머무를 계획을 포기하고 당일 한국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 티켓을 구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그들의 대처 방식은 이상했다. 무모하고 비합리적이고 위험했다. 불법을 저지르고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 나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소수 인원으로 몰래 작업하면서 규율 하나 어겼다고 내부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을 다짜고짜 산채로 쫓아낸다는 게 앞뒤가 안 맞아 보였다. 차라리 죽여서 은폐하는 게 훨씬 덜 위험한 방식이었을 것이다. 아무리 내가 처음에 시신유기를 도맡았기에 곰범으로서 걸고 넘어질 약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쥐고 흔드느니 없애버리는 게 이득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 모임을 상대로 더 까불 생각이 없었다. 조용히 입 닫고 살라고 내보냈으면 그대로 행하는 게 현명할 것이다. 처음엔 이런 식으로 평생 불안해하면서 살 수 없다는 생각에 곧바로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하긴 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고 괜히 미친놈 취급만 받았다. 애초에 너무 현실성과 떨어지는 이야기였다. 음식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다. 겨우 2번 참가했을 뿐이었다. 나의 증언은 술 취한 얼간이가 인터넷에서 몇 가지 주워 듣고 주절거릴 만한 삼류소설 같은 이야기로 들릴 게 뻔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남은 평생을 이제 아무 감흥도 느껴지지 않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며 살아가야 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 가짜로 평론을 써야 했다. 그 만찬 이후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더 비참한 상대적 상실감과 박탈감에 흠뻑 젖은 일상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비현실적인 하루의 끄트머리에서 나는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아 창가 너머로 멀어져가는 육지를 내려다보았다.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상공에 있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그제서야 이마에 식은 땀을 한 손으로 훔치며 한숨 돌릴 수 있었다. 그리고 등받이에 한껏 기대어 기절하듯이 잠에 들었다.